이명박 정부 시절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각계 인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 의혹 문건이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려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결코 덮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는 여당과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 공세 아니냐는 야당의 신경전도 뜨거워졌습니다. 자, 이 밖에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시계를 2009년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회의원 전원, 언론인, 법조인, 대규모 불법 사찰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새롭게 불거진 내용입니다. 이게 언론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사찰이 있었다는 의혹입니까? 일단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은 확인된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미 일단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건이 이제 밝혀진 것도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인 예술계 인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그런 것도 예. 존재했다는 것들 또 여러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좌파 지식인들을 상대로 한 그 동향 감시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진행된 불법 사찰에 대해서 자료를 내 파일을 내놓아라. 이런 예. 지금 운동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제 열어라 국정원,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법원에 계속적으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나의 예. 신상 자료를 공개하라, 내놓아라라고 법원에 이렇게 청구를 하고 또 대법원에서 일정 부분 확정 판결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국정원의 그 자료들이 건네진 예. 사례도 꽤 많습니다. 예. 100여 건이나 되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2009년 18대 국회의원 시절이죠. 2009년에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서 종교계 인사, 언론계 인사 등 이제 민간인 한 900여 명, 1000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방대한 또 그 불법 사찰 자료가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국정원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했다라고 언론들이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오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건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일단 얼마나 무차별적인 그 사찰이 있었는가 이게 이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 시점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가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짚어주셨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지금 문건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비공개로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게 공개하게 되면 또 그 파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사생활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와 직결되니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고요. 예. 일단 국정원에 현재 이 개인 사찰 문건이 보관이 돼 있는 것은 박지원 원장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보관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창구는 이제 크게 두 가지요. 네. 관련 당사자가 아까 추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직접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 예. 국정원으로부터. 그렇지만 이제 국정원에서 과거 2017년도에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 네. 측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죠. 그리고 박재동 화백 이 두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요구를 하니까 국정원에서 거부를 하니까 결국 이제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돼 가지고 자료를 두 사람이 각각 30건, 4건을 이제 받은 그런 적이 있고요. 이 창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전체 재적이 12명인데 3분의 2, 그러니까 8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공개를 정보를 해야 되는 이 네. 두 가지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는 당장 공개를 법적 절차를 거쳐서 받는 것은 두 번째로 치고 먼저 국정원에서 자료를 공개를 해라.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또 진상을 좀 규명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자료를 또 폐기하겠다라는 네. 이제 촉구 결의안을 요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는 건데 주목해봐야 되는데 일단 국정원에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네.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보통 국회 상임위 보고가 있으면 여야 간사들이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게 민감한 내용이라서 그런지 간사 브리핑은 오늘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늘 이제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문건 목록 등의 자료 공개를 이제 요구한다 이런 방침인데요.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르면은 3분의 2 이상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고나 뭐 공개를 요청하면은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정보위원 구성을 보면 이게 충분히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이 지금 총원이 12명입니다. 12명인데 민주당 그 소속이 8명, 국민의힘 4명. 그러니까 민주당원만으로도 3분의 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원법 15조에 규정된 그 특정 사안에 대한 요구, 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정원에서 그 정보위원들을 상대로 문건을 비공개로지만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 그 정보위원들이 엉뚱한 사람들의 예. 그 자료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겼을 겁니다. 거기에는 예. 뭐 부동산 거래 내역도 있다 그럴 거고 또 다른 예.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찰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 물론 이제 제3자이긴 하지만은 국회의원들이라고 들여볼 것이 타당한가라고 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정보 공개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아직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결정은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단은 국정원이 이 사찰 당사자들한테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촉구 결의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될 거군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 정보가 담겨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자, 결코 덮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문건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돼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돼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또 이런 사찰이 이명박 정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진 건 아닌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김경엽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 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는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정치 공세용 카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불법 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파일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거를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고 이걸 업데이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보안 책임하에 이렇게 돼 있죠. 보안을 잘 지켜서 이런 파일들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라라고 하는 지시인데요. 이걸로 봤을 때 실제로 MB 정부 때 이 불법 사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됐으면은 이게 언제쯤 끝났느냐라는 거죠. 예. 이게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오래전 일이라도 덮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데요.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졌다. 문건에 이 내용이 있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건에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지시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예. 중심이 돼가지고 뭐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경찰 이런 데서부터 계속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걸 업데이트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하지 않고 국정원에 넘겼느냐? 그럼 이제 그 부분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예. 국정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라고 이제 지시
하라는 내용 자체가 그 문건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은 과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그러면은 MB 정부 때로 끝났느냐, 예.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로 이어졌느냐라는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김경엽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중단한 메시지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제동을 걸지 않으면 계속 가는 그런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계속 갔을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은 애초에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MB 정부에서도요. 국무총리실에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고 그래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지금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사찰을 했는데 이걸 왜 했느냐라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광우병 파동 때문에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정권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기와 맞물려서 결국은 반대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개인적인 약점을 잡아서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들어와서도 결국 이제 세월호 침몰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 1심에서는 무죄가 됐지만은 기무사 사찰 논란 의혹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됐을 것 같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국회 정보에서 처리를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국정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건의 목록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최 의원께서는 국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그냥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건 그냥 줄 수가 없고요. 국정원에서 법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분명히 했고요. 그럼 이제 당사자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려면은 자신이 거기에 해당돼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건 목록을 공개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내가 거기에 관련이 돼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목록이라도 먼저 추진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국회 정부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예. 구체적인 사찰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문건 내용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 또 자기 정보 이게 계속해서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이제 예. 파기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부분은 좀 필요한 가장 첫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세평 등의 정보 수집을 넘어서 사찰로 이어졌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까지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사안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까지를 밝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 케이스마다 결국 그 재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념해야 될 게 우리 헌법 17조에 예.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법 그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과거에 우리 그 보안사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규정을 했냐면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그런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나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채취하거나 이렇게 모으는 것 자체도 예.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례를 내린 적이 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중요한 예. 그 사례인데 그렇지만은 그런 판례들을 어기고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것이 단순한 뭐 동향 탐지라든가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선 거죠. 일단 정보기관의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 그리고 평소 동향을 꾸준히 감시해왔고 사생활 정보를 뭐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미행을 했다라든가 뭐 망언을 활용했다라든가 탐문 채집을 아주 집요하게 했다라든가 일상적으로 했다라면은 그것은 불법 사찰이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아마 추측컨대 예. 이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앞으로 국회에서의 이 목록이라든가 내용 공개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당과 야당의 지금 정치 쟁점화도 뜨거워진 상황인데요. 야당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 작업할 때도 안 나온 문건이 왜 하필 보궐선거 앞둔 지금 이 시점에 의혹으로 흘러나오냐 이런 시각인데요. 국정원의 정치공작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선을 긋기도 했었죠. 이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 내정 직후 앞으로 정치에 정자도 꺼내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정보위원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 개입이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은 6가지 정치 개입 사례를 제가 정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도 못하시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정권의 일을 끄집어내어 불법 사찰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선거 판세를 돌려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저급한 정치 공세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문건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좀 의혹의 시선을 보내면서 정진석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지원 위원장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 공작이다. 예. 그리고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이 행위 자체가 지금 이제 불법성이 확실시 되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정원이라는 게 대공 정보 수집하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간인들 대상으로 특히 이제 뭐 국회의원들 전원 그리고 뭐 예술인, 언론인들 뭐 한 1,000명 가까이 무차별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을 동원해서 사생활을 쭉 확보를 해왔다면 이 부분은 이제 불법성이 분명한데 그러면 이 불법이 일어난 것을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 방지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정원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폭로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국정원에 요구를 했다가 국정원에서 거절당하니까 결국은 법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 공개를 받은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국정원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점을 문제로 삼아서 정치 개입을 하기 위한 특히 이제 정치 개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번 이제 4월 7일 재보선 관련해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예. 이제 그런 추측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분명한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폭로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라는 얘기는 그것 자체로 또 결국은 선거 논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과거의 악습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재발 방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이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국정원 정치 공작 망령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강한 비판의 글까지는 페이스북에 올린 상황이거든요. 일단 예. 여기서 그 국민의힘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지금 2009년 자료 아닙니까? 2009년 당시 이미 돌아가신 고 권재진 민정수석이 그 당시 주관해서 작성했다라는 네. 사실이 이렇게 국정원의 요구에서 나타났다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건데요. 당시 정무수석이 박형준 예비 후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결국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야당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예. 야당 입장에 그렇게 제기하고 또 왜 이 시점에서 언론 보도가 그 국정원 고위 관계자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인용을 해서 보도가 되고 시작이 되니까 또 이제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또 엄호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국정원의 고도의 정치 개입이다라고 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야당에서는 선거판에 이게 혹시라도 불리하게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공세를 하는 거고 또 네. 야당이 하나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그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야당이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왜 국정원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왜 한참 지난 것을 다시 꺼집어내느냐라고 하는 그 야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반격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러 정무수석이 있겠습니다만 2009년 요 당시의 정무수석이 이제 박형준 지금 부산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이런 데 대한 의혹을 보내고 있고 야당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여당도 불법 사찰하지 않았냐, 이 자꾸 이렇게 주장하면 역풍만 해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선거에서 어떤 구도가 될까요? 지금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는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과거 정권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관행에 불과하다. 그 관행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전 정권에 임명된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임원들의 경우 자리를 비껴주라라는 이제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잘못된 관행이고 그걸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결국은 법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그런 예. 판단을 법정에서 했기 때문에 1심에서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임원 선출이 좀 제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논란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건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예. 이번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박형준 예비 후보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부산 민심이 당초처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초에는 상당히 압승 분위기였는데 가덕도 신공항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몰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서 한 해저 터널 공약까지 예. 꺼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상당히 경선전이 치열하면서 이현주 예비 후보 같은 경우 상대 후보를 향해서 엑스파일을 갖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박형준 예비 후보,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은 MB 정권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이런 문건들이 생성이 됐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무수석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대통령의 수석인데 과연 이 부분을 몰랐겠느냐.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정수석실이 주관이 돼서 이렇게 쭉 하던 일을 과연 박형준 정무수석이 당시에 몰랐겠느냐. 라는 이제 그런 네. 부분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지금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네. 혹시 국정원 자료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면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전망이 됩니다. 이 불법 사찰 의혹이 재보선 이슈로까지 등장을 하는 상황이라서 여야의 주고받는 공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각 당 대표 주자를 뽑기 위한 TV 토론회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뭐 서로 웃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뭐 뼈 있는 말도 오갔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보면서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의 그런 핫한 디베이트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데서 예.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어제 보면서 우상호 후보가 예. 지금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박영선 후보한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상호 후보가 좀 더 공세적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제 기조연설을 발언을 할 때 보니까 우상호 후보는 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좀 보듬어 주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강조를 했고 친서민 후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강조했고 박영선 후보 경우에는 도시 경쟁력을 그 비전으로 제시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공약인 21번 컴팩트 도시 하나의 그 서울의 미래상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 차이를 보였어요. 예. 저는 그 두 후보가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우상호 후보가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 다운 후보라는 것을 본인이 내세우기 위해서는 친서민 후보가 내세우는 장점은 뭔지, 공약은 뭔지, 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호소력 있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상호 후보가 좀 미흡했다. 오히려 우상호 후보가 내세우는 그 강병북로를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네. 짓는다든지 그런 공약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의 공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상호 후보로서는 좀 아쉬운 그런 선거 그 토론회였다 이렇게 그렇군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같은 당이기 때문에 서로 너무 흠집을 내도 나중에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곤란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21분 콤팩트 도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 대혼란이 걱정된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박영선 전 장관은 지금 우상호 의원이 강변도로 활용해서 공공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잖아요. 이게 질식할 것 같은 서울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앵커께서 이제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결국은 이게 손에 뭐 땀을 흘릴 만큼 그렇게 치열한 박빙의 선거전이 아니거든요. 예.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 이후를 우상호 예비 후보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본인은 문심 내지는 친문, 핵심 권리당원을 겨냥한 그런 강력한 발언도 내놔야 되지만은 또 경선 이후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또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각이 높은 불꽃 튀는 TV 토론을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너무 밋밋하게 해왔는데 최근 말씀하신 대로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약간 뭐 수를 서로 겨눴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컴팩트 20일 서울 도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행정 권역이 25개 아닙니까? 예. 그럼 혼란이 오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우상호 예비 후보의 지적이고요. 그건 이제 행정 개념이 아니고 생활 개념이다. 이렇게 맞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지금 우상호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다. 예. 라는 그런 이제 패착의 발언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공격한 게 박영선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선보다는 본선을 두다 보니까 중도 표심 또 특히 이제 강남 표심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린 제안서를 하니까 그러면 강남북 균형하고 좀 맞지 않느냐라고 공격하니까 아니다. 예. 나는 강북에 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도 개발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변도로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또 흉물스럽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반격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서로 사이 좋은 그런 TV 토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서울시장 선거 지금 뭐 가장 큰 이슈 부동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당 후보라도 이제 부동산 정책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차이를 드러내는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었는데 자, 국민의힘도 잠시 뒤에 이제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첫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유력 주자죠. 어제 오세훈, 나경원 예비 후보가 마포구 상암동을 나란히 찾았는데요. 100층 이상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때 중단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 때 추진하다가 당시에 이제 133층으로 건립하기 랜드마크로 건립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이 박원순 시장 때 지지부진해서 이제 해지됐다가 지금 작년 8.4 부동산 대책 때 다시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가 상암동 DMC 랜드마크 100층을 짓겠다 여기다가 그리고 그 중에 한 20% 정도, 20% 정도를 그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서울시의 발표였습니다. 작년 네. 8월 발표였는데 지금 이제 상암동 주변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죠. 랜드마크 제대로 지어라. 예. 그리고 이거 임대 아파트촌으로 전락한다라고 상암동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하여튼 그 현장을 어제 이제 공교롭게도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가 나란히 찾았어요. 방문을 했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시장 때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예. 서울시의 100층이 아니라 당초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133층 정도를 짓겠다. 용적률로는 가능합니다. 서울시 100층일 경우에는 용적률 1000%인데 이 지역이 13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3층이라는 게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다시 재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경원 후보는 100층 이상으로 짓겠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했지만은 과연 여기에 그 주거를 단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할지 민간 분양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제 그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마 오늘 그 첫 토론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뭐 질의응답이 있을지 이 부분도 나오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을 떠나는 젊은 층이 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궐선거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이슈 예.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뭐 30% 이상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서울 네. 시민들이 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성 없는 공약들이 마구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74만 호를 5년 동안에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놓은 후보도 있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유권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이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유권자들의 인구 분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부동산 값이 뭐 거의 폭등하다 보니까 3040들이 서울에 집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서울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서울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3040의 인구 비율이 좀 줄어들고 예. 60대 인구 비율이 61만 굉장히 명 정도가 줄어들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4월 지난해 총선에도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서 4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41명의 국회의원을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인구 구성 분포는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87년 민주대항쟁 시절에 넥타이 부대들이 예. 결국은 지금 50대 후반, 60대까지 다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좀 진보적인 성향에 가 있다고 봐야 돼요. 다만 20대에서 굉장히 현 정권에 대해서 주거 문제 때문에 불만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표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 표심들을 겨냥해서 정확한 현실적인 부동산 공약을 누가 내놓을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승패가 좌우될 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안철수 금태섭 후보 토론은 내일 모레 18일 그렇습니다. 18일 예정돼 있죠. 네, 여기서도 또 부동산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와 같은 강제 수단을 최소화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주되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과연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시기를 놓고 정치권 논쟁도 뜨거운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뭐 1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은 좀 환영을 하는 분위기고요. 저기 어머니, 누나, 이렇게 지금 같이 다 살고 있는데 제가 가장으로서 날마다 그 누나가 빚을 얻어다 주고 너무 지금은 좋고. 호프집이나 주점은 밤 8시부터 영업인데 10시 2시간 영업하자고 그 인건비 드리고 그 임대료 낼 수 있는 영향이 안 돼요. 11시나 12시까지 최소한 조금 시간을 늘려주면 그나마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껍게 지급돼야 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제 백신 접종도 본격화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자율, 책임에 기반을 둔 새로운 거리두기 그 지침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잘못됐을 경우에 처벌을 더 강화한다. 이렇게 크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재편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안들이 곧 마련이 지금 작업 중일 겁니다. 곧 발표가 될 텐데 핵심은 그겁니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이런 걸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그 강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자율성을 좀 늘려나겠다. 예. 그래서 생업의 길을 좀 할 수 있는 길을 좀 넓혀주겠다. 그거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거의 1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부담을 너무 지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활로를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 상황이 이제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그럴 경우에 무분별하게 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우려도 있으니까 예.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한 번 적발되면은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율성을 강조하되 처벌은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예. 조만간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런 구상 뭐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인 그런 이유가 클 텐데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당정 간의 이견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선별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지급하느냐 이 규모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이견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급 대상 그리고 규모 이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인데 네. 지급 규모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는 대략 한 10조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한 15조에서 20조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300만까지 최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만 원보다 더 두껍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나오고요.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또 동시에 대상도 지금 이제 종업원 5인 그리고 연매출 4억 원 그 이하에만 이제 주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노점상 같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좀 챙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국채가 대략 한 뭐 970조까지 늘어나고 더 심할 경우에는 뭐 1000조까지 육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규모와 대상을 둘러싸고 기재부와 당의 줄다리기는 상당 부분 좀 팽팽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주자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모와 대상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가 되면은 기재부도 결국은 거기에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재정이 걱정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차 때가 9조 3천억 원 재난지원금이 그랬고요. 1차가 보편이었는데요. 보편 지원이었는데 1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선별인데 지금 여당이 생각하는 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지금 높아진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3차 때보다는 높을 겁니다. 네. 3차 때보다는 높을 거고 과연 1차 때 보편 지원인 14조 3천억 가까이까지 가지 예.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 그런 예상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본 원칙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넓다라는 것은 대상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말 들어보면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점상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들에 대한 지원도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그리고 그 일반 업종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그 문턱을 좀 낮추자. 그러면 이제 상당히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3차 때 총 280만 명이었는데 네.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3차 때 최대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300만 원을 좀 넘기자, 더 주자라고 하는 주장들도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3차 때 9조 3천억보다는 훨씬 높은 액수가 되겠죠. 그래서 3차와 1차 중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배종호 교수님도 잠시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 쟁점은 시점입니다. 여당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통과시켜서 3월 안에 지급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방침을 내놓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이제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3월에 되고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도 선거 전인 3월에 지급이 된다라면은 이건 절대적으로 자영업자한테 유리한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보면은 지금까지 경험칙상으로 보면은
그 선거에서 가장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층들이 물론 이제 연령 보면은 네. 한 30대 또 이념적으로는 뭐 중도층 하지만은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 자영업자가 어느 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경험치기였는데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죠. 자영업자에 대한 이렇게 지원이 강화될수록 그 표가 결국 정부 여당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야당으로 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두려워하고 그래서 특히 재난지원금을 3월 선거 전에 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예.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야당의 시각까지 들어봤고요. 일단 당정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되는 거니까요. 이 논의 과정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